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시험을 봤어요. 2019년 서울시 7급과 지방시 7급 시험을 같이 봤습니다. 먼저 서울시 7급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7급 문제의 총평은 그렇습니다. 너무 쉬웠다. 한마디로 전혀 쉬워서 변별력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쉽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쉬워서 예전에 구급 문제보다도 훨씬 쉬웠고, 그 다음에 한국사 인증보다도 쉬운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내년까지 이렇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내년도에는 이제 통합시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지방직하고 같이 보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출제가 안 됩니다만, 일단은 올해 시험 문제를 하나만 분석을 했을 땐 너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최소 90점에서 95점 이상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문제씩 이제 풀어봅니다. 보기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가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매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1971년도에 이제 무령왕릉이 발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무령왕릉 지석하고 그 다음에 매직권이 발견됐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께서 연 62세 나이에 사망하셨다. 이게 나오고 이제 붕하셨다라고 표현되는데, 붕이라는 게 이제 사실 황제가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이라서 굉장히 자주적인 특성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매직권은 이제 땅을 사들인 문서죠. 그래서 땅을 사들인 문서인데 영동대장군 사마왕께서 여기서 이제 묻히셨는데 토왕신, 토백신, 토부모로 그다음에 이제 2천석 이상의 관료로부터 이 땅을 사들이노니 이 땅에서 왕이 영면을 취하기를, 이 땅을 사들이는 경위는 현율령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판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무령왕의 지석, 하나는 땅을 사들이는 매직권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 누구로부터 땅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토왕신, 토백신, 토부모라고 하니까 말하자면은 도교의 신령들로부터 땅을 사들였다니까 도교적 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무덤을 뜯었어요. 왜냐면 왕비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작 무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왕의 지석과 매직권, 땅을 사들인 문서인데 이 땅을 사들인 문서 뒷면에다가 왕비의 지석을 새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과 왕비의 지석에 왕비 지석 뒷면이 매직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판이 두 개가 발견이 됐는데, 어쨌든 무령왕이라고 써있지 않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써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무령왕이 되는 것인데, 북위에 사실을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건 이른바 북위국서죠. 이 북위국서를 써서 북위에 보냈던 사람은 바로 21대 계로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령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성백제 시절이고요.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어서, 결혼동맹을 맺어서 이벌찬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다. 이 사람은 바로 동성왕이 되겠죠.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고 일본서기에는 무령왕의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되겠죠. 그죠?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간에 동성왕이 되겠고, 3번 22부의 중앙관청을 두고 수도와 지방을 오부와 오방으로 정비했다. 성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령왕의 아들이죠. 양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는 서신을 전했다. 자, 이게 지금 양직공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 수업 듣고 있죠? 그죠? 근데 양직공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신이 그려져 있고 여기 백제국사 해갖고 쭉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습니까? 백제는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할 때 요소를 장악했던 나라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써 있는 게 뭐예요? 백제 왕이 여러 번 고구려를 격퇴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오기도 했다. 이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에는 뭡니까? 이 나라는 22담로를 설치해서 지방을 통치하고 있다. 막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모처럼 지금 여러분들 배운 게 나오니까 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2번 갑니다.
보기에 기역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모로 가장 옳은 것은 이때 기역이 군사를 출동시켜 사면에서 들이치니 수병사들은 살수를 건너지도 못하고 허물어졌다. 처음에 수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무려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갈 때는 겨우 2,700명 살아 들어갔다. 살수대첩이잖아요. 612년에 살수대첩이고 기역은 을지문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는 스스로 최고 관직인 대망리지 또는 태망리지에 올라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 사람이 연개소문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요하하류에 있는 안시성에서 공방적 끝에 승리하였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연개소문이 안시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일반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 사실 아니다. 양만춘의 성주는 안시성의 성주는 양만춘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박지원의 열하일기하고 그 다음에 송준길의 동춘당 선생 전집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기록된 기록에만 이번에 주인공이 양만춘이라고 기록돼 있고 대개의 경우는 그냥 연개소문이라고 써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아무튼간에 을지문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오원시가 전해진다. 이것도 배웠죠, 여러분들.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해서 그대의 공적은 천문을 궁구했고 뭐 하면서 쭉 나오면서 이제 만족한 줄 알았으면 그만둠이 어떠리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죠. 그죠? 엄청 쉽다는 거 지금 알 수 있죠?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5천 결사대를 주축해서 황산벌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계백이잖아요. 백제 장군. 따라서 정답은 3번. 3번 갑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모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은 스스로 황상을 표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5경 15부 62지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었고 율령에 해당하는 정령에 따라서 정치를 운영했다. 어디입니까? 발해죠. 그죠? 1번 감찰기관으로는 중정대, 재정기관으로는 사장시. 이게 이제 시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절로 읽을 때는 절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청으로 읽을 때는 관청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사장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제 재정을 관리하면서 또 무역에까지 관장했던 기구로 알려져 있죠. 그죠? 무역하고 국가의 재정을 담당했던 관청이 사장시인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육부의 이름은 충인의 지혜신 등 유교 덕목을 따라 만들었다. 맞죠? 충인의 지혜신. 그죠? 그다음에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을 뒀다. 자, 이것도 맞고요. 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중대성이라고 불렀다고요? 중대성은 정책을 건의하고, 그죠? 이런 관청이고, 이거를 이제 집행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정당성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통치제를 배우셨다라고 한다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같은 왕대에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은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켜서 그 일당을 처벌하였다. 신문왕이잖아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채용했다. 원성왕 때 독서 삼품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학 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설립했다. 자, 이거 신문왕 2년이죠. 김음돌의 모욕 사건은 신문왕 즉위년 바로 이제 문무왕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소경도 신문왕 아닙니까? 그러면 1번, 3번, 4번은 다 신문왕. 2번은 원성왕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 문제는 정말 어이없는 시험 문제들이에요. 이게 진짜 고등학교 내신 문제라고도 볼 수 없고 중학교 내신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삼국시대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모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광개토대왕릉비를 통해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알 수 있다. 맞죠? 여기서 독자적인 천하관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백제와 신라가 각각 노객이 되기로 맹세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노객이 되겠다, 노예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가계를 보면은 천손의 하늘의 자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몽에 대해서 천재지자, 이런 게 이제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이 되겠네요. 자, 2번 갑니다. 단양신라 적성비에서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지금 D체형 문제인데요. 단양신라 적성비에는 말이죠, 이 적성이라는 성을 전명한 다음에
여기에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을 치하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확보한 영토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소자 소녀로 남녀의 노동력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왕이 단독으로 진왕이 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장군들이 수용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보다 더 이전 시대에 비해서 진흥왕 때 단양적 성비가 세워졌을 때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이제 울진봉평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화백회의에 의해서 이제 왕이 결정을 내리고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단양적 성비부터는 적성이라는 섬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왕이 단독으로 명령을 내리는 내용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합의제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명령을 수행하고 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택지적 비문에서 백제의 한문학, 이거 사택지적 비문은 백제가 멸망하기 6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죠? 나지성의 사택지적은 세월이 달로 시익하고 날로 시익함을 슬퍼하고 한탄하여 진귀한 옥을 깎아 불탕을 만들고 불탑을 만들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 아한빛은 성명을 풀어낸 듯 뭐뭐한 듯하다. 이게 한문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사륙별조체인데 사륙별조체가 한문학에서는 가장 쓰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호우총의 호우 청동그릇을 통해서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이게 반대잖아요.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죠 그냥. 그죠? 여러분들 이게 광개토대왕 릉 비문하고 글씨체가 똑같다고 그랬죠. 신라의 왕족급 무덤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 써 있는 게 뭡니까?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왕족급 무덤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호명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이것도 난이도 극하가 되겠죠. 그죠? 자, 어이가 없습니다. 6번 갑니다. 보기에 미출신 인물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무예가 대장 장문윤을 파견해서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 떵저우를 치니 당현종은 급히 문예를 파견해서 유주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태복경 외경, 정확히 태복경 김사라는 사신을 신라를 보내서 군사를 독촉해서 발해 남부를 치게 했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가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의 태반이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거 무왕이잖아요. 그 이때 신라의 왕이 성덕왕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죠? 네? 이것도 역시 여러분 딱 들어보면 그러니까 왜 수업 시간에 사료를 얘기하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1번 당이 발해 왕을 발해 국왕으로 승격해서 책봉했다라고 한다. 원래 대조영 때 고왕 때는 발해 군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문왕 때 가서 발해 국왕으로 책봉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무왕 때는 이런 게 없잖아요. 당과 싸우니까. 그러니까 대무예가 지금 무왕이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문왕 때니까 틀렸고 2번 발해가 일본의 사신을 파견해서 국교를 맺었다. 오늘 낮에 여러분들 요 바로 수업을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 이 수업을 할 때가 이 시험을 볼 때였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근데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죠. 시험 문제 설명한 방식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발해가 일본의 사신을 파견해서 국교를 맺은 건 727년인데 이게 이제 일본도가 개설된 게 바로 무왕 때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황상, 황후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누굽니까? 문왕이죠. 그죠? 대응, 보력, 효감, 금륜 성법대왕인데 그 금륜 성법대왕이라는 게 전륜성왕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중웅이라는 연호를 채택했다. 이건 성왕이네요. 5대 성왕. 근데 이 사람은 5대 성왕은 그냥 수동기인 것 빼놓고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 다시 이제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는 거 빼놓고 재위 기간이 5개월 며칠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예? 5대 성왕은 재위 기간이 1년은커녕 반년도 안 돼요. 기가 막히죠. 5개월 며칠이니까. 그저 그냥 수도만 옮긴 거 빼놓고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죽었으니까. 자, 7번 들어갑니다.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왕께서 집현전 부제학 신설순에게 명하여 편찬한 일을 맡겨야 했습니다. 이에 동방고금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열람하여 효자, 충신, 연료로서 우뚝이 높아서 기술할 만한 자를 각각 100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야 앞에는 형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모두 시를 붙였습니다. 편찬을 마치니 기억이라 이름을 하사하시고 주자소로 하여금 인사하여 길이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삼강 행실도입니다. 자, 유교윤리는요, 개인 가족의 윤리가 사회 국가로 확장되는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오륜이라는 게요, 이 순서가 5개의 순서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가 부자유친이죠. 부모 자식 간에 친해야 된다는 얘기지만 이건 효를 얘기한 것이죠. 부자유친. 자, 이 부자유친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군신유의가 있단 말이죠.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서는 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봐봐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를 바쳐야 만백성의 부모인 군주에게 충을 바치죠. 효가 없으면 충도 없다는 게 유교윤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순서가 절대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부유별입니다. 이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교윤리에 의하면 남녀는 모두 부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유별은 부부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남녀 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유교윤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장유, 유서가 되겠죠. 요거는 나이 차이에 따라서 어른을 공경해라 뭐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붕우유신인데, 친구를 사귈 때 신으로서 사귀라는 얘기인데, 요걸 보통 우리가 오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륜 중에서 3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 랭킹, 이 순서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있는 순서가 아닙니다. 불변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5개를 나눠 놓은 건데,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삼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의, 부강, 부의, 자강,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그리고 군의, 신강, 군신 간의 관계, 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의, 부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삼강 오륜인데, 오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강인 것이지, 삼강과 오륜을 합해서 8개의 동목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종이 말입니다, 이거를 널리 백성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책을 이렇게 보면 한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사파가 그려져 있어서 요 삼강을 지킨 사람들의 사파가 그려져 있는 것이고, 한쪽에는 찬이 있습니다. 찬은 뭐냐면 이 그림을 해설한 겁니다. 그래서 해설한 건데, 처음에 삼강행실도가 만들어질 때는 세종 때가 최초로 만들어진 건데, 그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해설을 달았다 그래서 삼강에 대한 행실을, 그림도자잖아요. 한쪽에 그림이 실려 있으니까 삼강행실도라고 하는데, 이 찬이라는 게 처음에는 말이죠, 한문으로만 써 있었어요. 한문. 근데 나중에 한글이 창제된 다음에는 세종은 똑같은 내용을 한글로도 쓸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의 해설에 대한 게 한문과 똑같은 내용을 한글로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제 이걸 알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름과 삼강 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정답이 삼강 행실도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오륜에서는요, 이 2개가 빠졌잖아요. 그죠? 오륜에서 삼강을 빼내면 2강이 남는 거, 이륜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세기 중종 때에 조광조가 건의를 해서 이륜 행실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이륜 행실도하고 더하면 몇 륜이 되는 거예요? 5륜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책을 2개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책을 2개를 봐야 되니까 17세기 때는 이제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시기이고, 이때는 예약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국가의 예법을 전체를 다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라가 다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17세기가 아니라 18세기가 되면 정조 때 가서 정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굳이 뭘 2권을 만드느냐, 1권으로 합하면 되지. 그러면 이게 무슨 행실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삼강,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륜행실도가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 이륜에 해당하는 게 뭐냐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이륜인 거죠. 예? 요 세 개는 오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위에 있는 거를 따로 뽑으면 3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강행실도 세종 때, 16세기 중종 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륜행실도 요 두 개, 장유수하고 붕유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조 때 가면 이거 뭐 둘로 나눠 두 권을 갖고 다녀. 한 권을 합하자. 그럼 오륜행실도로 발전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입학도설은 뭐냐면요. 입학도설은 권근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도식으로 풀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에 이 부분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아니 유학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유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중국에서 유교를 들여왔을 뿐 이걸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겁이 났다고. 그래서 고려 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유교의 해설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유학 중에서도 가장 새로운 유형의 유학, 신유학이라고 불리는 게 성리학 아닌가요? 예? 이 성리학에 대해서 뭐 중국 사람들만 학자인가? 나도 학자야. 나도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이론을 내가 해석한 대로 한번 책을 쓰겠어.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이니까 다 꺼려 해가지고 해설을 못했었는데 성리학에 대한 입문에 대해서 해설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성리학에 대한 독자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누구나 쉽게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일종의 해설서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국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대부분 도식 같은 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도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해가지고 누구나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학문을 우리가 어떻게 손대? 그리고 이제 했었는데 정도전이 이제 학자진암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 학자진암도는 2019년 7급 국가직시험에서 나왔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19년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입학도설 나올 거라고 봤거든. 이 정도전에 이 학자진암도를 보고 나서 감동을 먹었던 사람이 있죠. 권근입니다. 정도전보다 한 10여 살 어린데요. 예? 정도전은 권근을 싫어했는데 권근은 정도전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성리학에 대해서 성리학에 입문하는 것을 여러분들 도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해설을 했다 이거예요. 성리학의 입문에 대해서 도식으로 만들고 이걸 해설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15세기에 요 두 사람들이 이제 독자적인 성리학에 대한 해설을 놨다 이게요. 근데 권근은 이 입학도설 말고 자, 요런 것도 만들었어요. 오경 천견록이라고 그래서 오경, 유교 경전인 오경에 대한 독자적인 또 해석도 내놨단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16세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천명도와 같은 이 천명도는 이제 성리학의 이론을 또 도식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유행처럼 번져요. 그래서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정지훈이라든가 이황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천명도라고 해가지고 성리학의 이론을 도식으로 만든 게 뭐 A도 만들고 B도 만들고 C도 만들고 해갖고 너도 나도 천명도를 만들어갖고 16세기 전반까지 천명도가 유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이 개념들은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성리학을 우리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시도했던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혀 손도 안 댔던 내용들인데 요즘에는 이것들이 8종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 본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천명도가 시험에 나온 건 2018년 9급 국가직이었고요. 몇 년도에? 2018년 9급 국가직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자진암도가 나온 거는 2019년 7급 국가직에서 나왔고 지금 입학도설이 또 2019년 7급 서울신문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교과서를 반영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국조 5례 의는 나라의 국가 의례, 예법을 5개로 정리를 한 거죠. 성종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세종 때 만들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 성종 때 완성된 건데요. 국조 5례는 이런 거죠. 흉례, 흉안예절. 이건 이제 왕의 장례식 절차. 흉안예절이다 이거죠. 왕이 죽은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길례, 길안예절은 요거는 여러분들 종묘 제례와 같이 제사, 이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모시는 거. 그 다음에 가례는 이건 왕실 혼례식 절차. 그 다음에 굴례는 요거는 군사예법. 그 다음에 빈례는 요거는 빈을 모시는 예니까, 손님을 모시는 예절이니까 요거는 사신접대 예절. 자, 요걸 정비하기 시작한 거, 여러분 국가 예법을 5개로 만들어 갖고 정비하기 시작한 건 세종 때부터예요. 근데 세종은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완성한 건 성종 때, 국조 5례의. 그 다음에 소학이라는 책은 어렸을 때부터 성리학을 입문하는 입문서거든요. 소학. 근데 이 소학은 이제 성리학 입문서인데 특히 살인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김갱필이라는 사람이 나는 소학에서 모든 거를 다 배웠어. 나는 성리학 입문서인 소학에서 모든 걸 다 배웠어. 이렇게 떠들고 다녀서 이 꼴보기 싫다고 김갱필이, 그러니까 살인파였던 김갱필이 꼴보기 싫다고 김갱필에게 훈구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소학동자였거든요. 아유 저놈은 하여튼간 소학만 가지고 뭐 말만 꺼내면 소학이야 이렇게 갔는데, 자, 이 김갱필의 수제자가 바로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학을 강조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살인파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이 되겠죠. 근데 김갱필은 이제 갑자 사회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광조는 기묘 사회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광조가 죽은 다음에 원래 성리학의 입문서가 소학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소학은 사실은 훈구파도 성리학을 신봉하는 파벌이니까 훈구파든 살인파든 다 중요했던 그런 책인데요. 조광조를 죽인다면 소학을 한때 금서로 지정합니다. 금지된 서적으로요. 왜요? 소학만 쳐다보면 김갱필, 조광조가 생각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훈구파가 한때 금서로 지정했다가 다시 금서에서 풀린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소학을 강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누구로 몰아가야 되느냐? 저 두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살인파로 몰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암튼간에 정답은 3강 행실도네요. 그럼 8번 갑니다. 고려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경의 우창, 곡식은 관리의 녹봉으로 지출되었다. 뭐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에 이제 조창에서 배를 이용해서 세금을 운반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창으로 운반을 하는데 이 경창이 3개예요. 3개. 그래서 여러분들 좌창이라고 불리는 게 광흥창이에요. 광흥창이 좌창이라고 불리고, 풍저창이 우창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용문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별도로 있는데요. 이게 고려예요. 고려. 어느 나라라고요? 고려. 그런데 요 좌창은 요게 이제 관리의 녹봉, 관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그런 창고가 되겠고요. 경창 중에서. 그 다음에 풍조창은 국용, 국가의 쓰임새로 쓰는 국용의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이제 풍조창이 되겠고, 용문창은 군량미야. 이다 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이 되면 경창들이 또 어떻게 이름이 바뀌느냐? 자, 보세요. 땡땡. 땡땡. 그 다음에 요것만 군자창이란 말이죠. 이 군자창은 용산 쪽하고 지금의 그 명동 쪽에 소공동 쪽에 있었던 창고인데, 그래서 용문창만 군자창으로 바뀌고, 요건 이제
예성강에 설치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개경이 예성강 옆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한강에 설치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6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면 광흥창역 있잖아요. 6호선 지하철역에 광흥창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외우게 하는 게 좌흥우저 이런 식으로 외우게 했는데, 요거는 관리들의 녹봉이니까 관리들의 그런 저기는 항상 흥한다. 그 다음에 국가의 국용은 언제나 저점을 찍는다. 그래서 좌흥우저 좌흥우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지금.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당연히 모의고사도 만들었어요. 왜 예측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국사책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쳤거든요. 고등학교 때.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본문에 삽입돼 있어요. 이 창고 용문창까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8종 교과서에 용문창, 풍저창, 광흥창의 역할, 그 다음에 이것이 조선으로 가면은 어떻게 변하는가도 교과서에 모두 써 있기 때문에, 요즘에 고등학교 교과서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바로 나왔네요. 이 문제는 뭐 한 서너 개 정도 예측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개경의 우창곡식은 관리의 녹봉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풍저창이니까 우창이에요. 국용이죠, 국용. 그럼 관리의 녹봉으로 쓴 거는 좌창인 광흥창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좌흥우저라고 외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양안과 호적의 작성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시행되었다. 맞습니다. 양안과 호적은 고려 때부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토지대장이 양안이고 호적이 이제 백성들의 그런 가호 단위의 그런 그 장부책이잖아요. 그죠? 3년마다 작성하게 되는 거.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철전으로는 여러분들 건원중보가 만들어진 적이 있죠. 성종 때. 그 다음에 은병과 같은 거는 이제 숙종 때 대각국사의천의 건의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고려 말에는 남부 일부 지방의 모내기법이 보급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조선 초에는 삼남지방, 남부 전체 지방으로 확대가 되고, 조선 후기 때가 되면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 이거예요. 이 모내기법이 이양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양법, 한자로는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모종을 내서 심는다. 이양법 할 때 앙자가 뿌리 앙자니까 뿌리를 옮겨 심는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이 1번이고요. 이게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인물과 관련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오른 중종은 한동안 공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종은 제8년 무렵 반정 3인방, 중종 반정 3인방이라고 한다면 이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요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중종 반정의 3인방, 훈구파들이에요. 살인파가 중종 반정을 이끌었던 게 아니라 훈구파들인데, 요 3인방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요 3인방이 모두 사망하면서 기존의 훈구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파트너를 구했다. 그때 중종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중종 11년의 조광조죠. 그죠? 자, 살인파의 선두주였다. 그는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했고 1515년 별시에 급제해서 국왕인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사원, 요즘으로 하면 검찰총장 정도에 오르는 것이죠. 그죠? 감사원장 및 검찰총장의 지위에 올랐다 이게요. 소학과 향약의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아까 소학 누가 강조했다고 그랬죠? 김갱필, 조광조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된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 때문에 그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사형당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광조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박납의 폐단을 시정할 걸 주장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훈삭제로 구세력, 그러니까 여러분 중종반정의 공신들 중에서 위훈, 위조된 훈이 있다. 즉 가짜 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종반정의 공신이 1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가짜 공신을 가려내겠다. 그래서 가짜 공신을 가려내서 그들의 공신록을 삭탈했단 말이죠. 뺏었다는 얘기예요. 76명이나 전체 공신의 4분의 3. 그래서 훈구파들이 반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1번, 3번, 4번은 모두 조광조의 역할인데 2번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다음에 10번 갑니다. 보기에 비출신 내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난날 신라의 정치가 쇠하여 도적들이 다투어 일어나고 백성들이 난리통에 그 폭골이 들판에 날렸다. 전 임금이 온갖 혼란을 평정하고 국가의 기초를 닦았으나 말년에 와서는 무고한 백성들에게 피폐를 끼쳤고 국가가 멸망하였다. 여기서 전 임금이라고 한다면 이건 궁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 이기를 이어 새 나라를 창건, 고려를 창건했는데 백성들에게 자 지금 신라의 정치가 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궁예를 얘기하고 내가 그 일을 이어서 새 나라를 창건했는데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 힘들게 하는 것이 어찌 원하던 일이겠는가 하면서 맨 밑에 자기의 노급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 노급은 여러분들 940년에 왕건 재위기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부활되지 못합니다. 고려 초에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1번 대외적으로 남중국의 5월 일본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국교를 맺었다. 이건 후백제 견훤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이 내용은 오늘 오전에 수업을 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의외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외교관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설명하지 아니한다. 시험에 나올 것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를 하게끔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목격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자, 1번이 정답인 거죠. 이거 후백제잖아요. 왕건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발해 왕자 대광현이 망명하자 왕계라는 이름을 내려서 주었다. 934년설이 있고 926년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고려 배우면은 절대 틀리잖아요. 당연히 언급하고 하는 거죠. 정계 계백요서 등도 태조 왕건이 제시한 거고요.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중시했다도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배울 거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과는 3년마다 보는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특별시험인 각종 별시로 구분되어 있다. 맞습니다. 근데 특별과거시험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무과의 경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합격자가 양선되어서 만과 아니 원래 무과가 28명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숙종 때는 18,000명까지 뽑았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28명을 뽑아야 되는 걸 18,000명을 뽑으면서 이렇게 많이 장교 집단을 뽑아놔야 우리가 북벌도 추진하고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빈정거린 거죠. 아 이거 뭐 28명 뽑는 걸 10,000명씩 뽑아 만과 이렇게. 그래서 만과라고 하는 부분, 그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문무과와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 전시. 문무과만 초시, 복시, 전시고요. 잡과는 복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초복시. 이것도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과거제도는 1894년 가보기역 때 폐지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그죠?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로 보는 거는 대과, 문과와 대과, 무과 두 가지예요. 문무, 대과.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보기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박서의 지휘 아래 귀주에서 완강히 저행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 고종 때, 그러니까 고종이라는 임금이 47년을 제위했는데요. 여러분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침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1차부터 끝까지, 뭐 1차부터 6차까지를 보는데요. 몽골의 침략을. 자, 그런데 이 몽골의 침략이 모두 고종 때예요. 그리고 이 박서의 귀주성 전투는 1차 침입입니다. 몽골의 1차 침입이에요. 고종 때, 고려 고종 때. 그 다음에 배중손이 왕족 승하오 왕온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건 삼별초거든요. 삼별초는 1270년서부터 73년까지 몽골에 항복한 다음에 항복을 거부하고 싸웠던 세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보다는 늦겠죠. 그 다음에 기병부대인 신기군, 보병부대인 신보군, 와우. 이건 17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별무반인데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고려 숙종 15대 숙종 때 별무반이 설치되고, 아니 설치는 숙종 때인데 활동은 16대 예종, 즉 숙종의 아들인 예종 때에 동북구성을 설치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숙종이고 그의 아들인 예종 때 가서 이제 동북구성 설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숙종이고요. 그다음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통주에서 패해서 포로가 됐다. 이건 거란의 2차 침입 때인데 8대 현종 때거든요. 그러면 리을이 8대 현종 때고요. 그다음에 디귿이 이제 15대 숙종 때고, 그다음에 니은은 이제 원종 때가 되겠죠. 원종 때가 되겠고 기역이 고종 때인데,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리을이 8대 현종 때니까 제일 빠르고 디귿이 15대 숙종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이 되는 것이죠. 몽골 침략기 때. 그죠? 고종. 그 다음에 니은이 이제 원종 때니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왜냐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이러한 시대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수업을 기초적으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맞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자, 13번 갑니다. 보기의 지리설을 편찬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아방강역고, 이게 우리나라의 강역에 대한 고증고찰이라고 하는데 정약용이 편찬을 했거든요. 이 아방강역고는 정약용이 편찬을 했는데 순조 때, 그죠? 1810년대, 1811년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19세기 전반 순조 때 이제 만들어진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종 때 완성된 거죠. 조선 성종 때. 그다음에 신참 팔도지리지는 이것도 이제 문화사에서 설명을 깔끔하게 해드립니다만 세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세종 때. 왜 앞에 신찬이라고 불렀냐면 고려 때도 전국적인 그 정보체계, 종합 정보체계의 지리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롭게 편찬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래서 앞에 신찬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고려에 비해서 새롭게 편찬했다. 자, 세종이고요. 동국지리지는 광해군 때 이제 동국여지 승남하고 신참 팔도지는 국가 차원에서 편찬한 거니까 지필자를 딱히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동국지리지는 광해군 때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죠? 한백겸. 그러면 실제는 디귿, 니은, 리을, 기역이 되겠네. 디귿, 니은, 리을, 기역. 3번입니다. 예, 14번 들어갑니다. 보기에 제시된 두 정책의 공통점으로 가장 오르는 것은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만동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송시열이 유언으로 남긴 거거든요. 송시열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의리주인으로서 정말 북벌을 추진하고 싶었는데 이걸 추진하지 못해서 한이 된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황제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명신종 만력제와 그 다음에 명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명의종 숭정제를 제사 모시는 사당을 지을 것이라고 제자에게 유언을 남기고 기사왕국에서 사약을 받고 죽어요. 예? 그게 이제 바로 권상하라고 하는 제자가 주동이 돼가지고 저 충청북도 괴산에다가 만든 게 바로 만동묘라는 명나라 두 명의 황제를 제사 모시는 사당이고요. 그걸 관리하는 서원으로 송시열을 모시는 서원이 화양동 서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큰 서원을 각도에 명하여 철폐하도록 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것이 이제 뭐예요? 600여 개 정도의 서원을 없애고 47개소만 남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서원 정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동포전인데 이거는 바로 호포제를 얘기합니다. 양반까지도 집집마다 세금을 다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원들은 엄청난 면세 토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서원들이 갖고 있는 면세 토지를 국가가 회수한 거잖아요. 47개만 서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없앴으니까. 예? 그래서 기록이 그래요. 어떤 그 기록을 보면 1000여 개의 서원을 없애고 47개만 남겼다. 이런 기록이 있고, 어떤 기록은 650여 개의 서원을 없애고 47개만 남겼다. 어떤 기록은 400여 개서의 서원을 없애고 47개만 남겼다. 이런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원과 사후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서원과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후라는 건 사당 사자에다가 사당 우자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당과 교육시설을 갖추면 서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서원인데 국가가 허가를 안 내줘 갖고 사후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것까지 다 따지면 1000여 개. 그죠? 그 다음에 서원으로 승격된 것까지만 따지면 600여 개.
그다음에 원래 서원들은 400여 개. 그래서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해요. 400여 개서를 얻고 47개만 남겼다. 650여 개서를 없애고 47개만 남겼다. 1000여 개서를 없애고 47개만 남겼다. 버전은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난 600여 개를 배웠는데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쨌든 서원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면세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게 되니까 국가재정 확보. 그 다음에 양반들한테까지 호포제로 세금을 거두니까 국가재정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기에 자 가와 나 조약 체결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그러면 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통감부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이거는 1907년도에 제3차 한일협약이에요. 1907년 제3차 한일협약. 요 제3차 한일협약은 다른 말로는 정민연의 7개의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정미 7조약. 또 다른 말로는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일 신협약은 3차예요. 2차가 아닙니다. 2차는 을사늑약이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따라서 이건 1907년이고요. 한국 황제의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요한다. 자, 이거는 1910년 국권 피탈. 그죠? 경술국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1907년서부터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이것도 기초적인 문제예요, 사실은요. 이거 1908년이거든요. 사립학교령. 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1906년 2월 달부터 1909년까지 조선의 통감을 지냈던 인물이고 일본의 총리 대신을 4번이나 역임했던 인물. 이토 히로부미. 1909년에 만주 하얼빈에서 사살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재정고문, 그러면 이게 2번은 1909년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고문 메가다가 화폐정리사업, 이건 1905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군대가 해산된 거는 여러분들 가 뒤에요. 한일신협약의 부수각서에서 이제 군대산이 결의가 된 거니까 가 뒤. 그러면 1907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1번은 1908, 2번 1909, 그 다음에 3번이 1905, 그 다음에 4번이 1907. 그러니까 1907년서부터 1910년까지의 일이니까 그 사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갑니다.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인물들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956년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평화통일과 혁신 노선을 내세운 조봉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유효표의 30%를 차지했다 이게요. 사실은 야당 후보가 민주당에 신익희 씨가 있고요. 야당 후보가 2명, 여당 후보가 1명이었어요. 여당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 후보가요. 그다음에 야당 후보는 신익희와 그다음에 이제 조봉암 씨였는데 신익희 씨는 민주당의 후보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봉암 씨는 진보당 창당 발기위원회 소속으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합니다. 봐봐요. 대통령 선거 전에 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보당 창당 발기위원회 소속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진보당을 창당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야당 단일화, 후보 단일화가 이제 꾀지거든요. 근데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신익희 선생이 유세를 가다가 기차 안에서 사망합니다. 사망하니까 야당 후보는 졸지에 1명만 남은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죽은 신익희에게 사표를 던졌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던진 거니까 사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신익희가 가져간 사표와 그 다음에 조봉암이 득표한 30%를 더하면 50%가 넘어요. 이승만을 이겨요. 근데 어쨌든 조봉암이 30%를 좀 넘게 득표하니까 조봉암을 1959년도에 간첩혐의 씌워서 사형시키잖아요. 그죠? 자, 갑니다. 그러면 1번 기억은 조봉암이고요. 부통령 선거에서는 장면이 이제 부통령에 당선됩니다. 민주당의 장면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죠? 조선 후기에 보기의 주장을 펼친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재물을 비유하면 샘과 같은 것이다. 우물물은 파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이건 북학의에 나오는 박제가의 뭐예요? 박제가의 북학의에 나오는 그 소비를 권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주장을 펼친 인물, 반개수록은 반개유영원이 쓴 거 아니에요? 유영원이? 그 다음에 북학의가 박제가니까 2번이 정답이죠. 이게 북학의 내용이니까. 과구록은 여러분들 성호사설하고 과구록은 모두 성호이익이에요. 곽자가 콩깍지 곽자입니다. 그럼 콩깍지 안에 콩이 들어있죠? 이 콩을 백성에 비유한 거예요. 콩깍지 속에 들어가 있는 콩들의 걱정에 대한 기록. 그래서 곽우록. 그죠? 그래서 백성의 입장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성호사설을 집필했던 이익이 과구록도 썼단 말이죠. 흠음신서는 뭐예요? 정약용이 쓴 바로 형률에 대한 책이죠. 그죠? 법의 적용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정약용의 저서고요. 답은 2번. 18번 갑니다. 보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조선시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며 경연을 주관했다. 매일 아침 신하들이 임금에게 정사를 보고하던 상참 등에 참여해서, 이건 홍문관이에요. 홍문관. 옥당이라고 부르죠. 옥당. 그죠? 궁궐 안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옥당이라고도 불리겠다. 맞습니다. 사관원 사원부와 함께 3사를 구성했다. 맞죠? 외교문서를 관정했다? 승문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초를 관장한 건 누구예요? 사관인 것이죠. 그죠? 이게 지금 앞에는 외교문서 관장은 승문원이고 사초를 작성했다. 이건 사관이 되는 것이죠. 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속관원은 청요직이라고 해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사실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그 다음에 사관들, 그러니까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3사의 관원들, 그 다음에 사관들, 그 다음에 위로는 뭐냐면은 이조전랑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을 청요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요. 그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니까 3번이 되겠네요. 19번. 이상설 등이 1911년 권업회 등을 조직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이상설과 이동희를 정부 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에 조직되었다. 연해주잖아요. 그죠?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하는 연해주. 자, 20번 갑니다. 보기에 비석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을 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자,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 척합이잖아요. 척합이는 신미양요 이후에 세운 거 아니에요? 병인년에 쓰고 신민년에 세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병인작 신미립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초지진과 덕진지를 점령했던 신미양요죠. 1871년. 그리고 그 해에 신민년에 세우다 척합이가 세워진 겁니다. 운요 사건은 1875년 사건이고요. 부산, 인천, 원산의 항구를 개항한 건 강화도 조약에서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 라고 해서 부산은 1876년에 개항이 됐고 원산은 1879년, 그 다음에 인천은 1883년에 개항이 됩니다. 원산을 1879년인데 이제 80년으로 넘어가면서 개항을 했다 해서 80년으로 쓰고 있는 책들도 있어요. 99인들이 반회세, 이거는 이모군란이잖아요. 1882년에. 그죠?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지방직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